부산이 발칵 뒤집혔다.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던 음식이었던 빈대떡이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고소한 향과 감칠맛, 나는 그 맛 뒤에는 경악스러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사람의 살코기가 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빈대떡을 팔던 사람이 평범한 인간이 아닌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는 사실이다. 이 실화는 시민들을 공포와 분노에 휩싸이게 했다. 매일 먹던 음식 뒤에 이토록 끔찍한 공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2020년 부산의 소란스러운 도시 한복판 망미동 야시장 한 구석에 허름한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다. 그리 크지 않은 낡은 손수레에 박서준의 명물 빈대떡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전부였다. 하지만 거의 매일 밤 그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사람들은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그 빈대떡 한 조각을 맛보기 위해 기꺼이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그곳의 빈대떡은 겉은 바삭했고 다진 고기와 파가 어우러진 고소한 향기가 진동했다. 한 입 베어 물면 양념의 맛이 혀 위에서 춤을 추는 듯했다. 따뜻하고 꽉 찬 식감, 그리고 왠지 모르게 자꾸만 더 먹고 싶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여기 빈대떡은 뭔가 달라. 훨씬 맛있고 중독성이 강해. 단골 손님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하지만 그 맛 뒤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무언가가, 사람들은 그저 그 집 빈대떡이 아주 맛있다는 것만 알았다. 하지만 계란과 섞이는 고기, 반죽에 가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닌 훨씬 더 끔찍한 것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포장마차 주인인 박서준은 매일 밤 커다란 철판 뒤에서 묵묵히 일했다. 무표정한 얼굴과 상대의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는 눈빛으로 그는 기계처럼 계란을 풀고 양념을 뿌리고 빈대떡을 붙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계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소박한 남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사람들은 그를 말수가 적고 조용한 남자로 알았다. 그는 손님들 앞에서조차 자신에게 소리치고 면박을 주는 아내 김미영에게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었다. 느려 터졌네. 이 쓸모없는 인간아.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면 줄을 서 있던 손님들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리곤 했다. 서준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순종적인 남편, 어쩌면 너무 순종적인 남편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표면에 불과했다. 뜨거운 기름과 커다란 철판 뒤에는 고통과 배신, 그리고 서서히 악몽으로 변해가는 어두운 비밀에 대한 긴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손님들이 집으로 가져가는 빈대떡 한 조각, 한 조각의 끔찍한 가정, 비극의 일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그 무렵 부산의 밤에는 종종 폭우가 쏟아졌다. 길은 질척거렸고 가로등 불빛이 물웅덩이에 반사되었으며 오토바이 배기음 소리가 길거리 음식 냄새와 뒤섞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서준의 포장마차는 굳건히 자리를 지켰고 여전히 붐볐다. 마치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빈대떡이 종이 상자에 담겨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빨리 먹고 싶어 안달이 난 어린아이들의 손에 들려 집으로 향했다. 모두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그 특별한 맛이 어디서 오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그 손수레 뒤 서준과 미영이 자주 다투던 작은 주방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가장 끔찍한 비밀이 그토록 유혹적인 고소한 향기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맛있는 빈대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한 남자, 잔인한 아내, 그리고 예기치 않은 폭풍을 몰고 그들의 집에 들어온 낯선 여자에 대한 이야기다. 모든 것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던 2020년, 한 허름한 빈대떡 포장마차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이 소란스러운 도시 부산은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맛있는 빈대떡 한 조각의 진짜 대가가 얼마인지 누구에게나 묻게 될 비극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었다. 서준은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그는 상실에 익숙했다. 아버지는 그가 죽음의 의미를 알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그가 10대일 때 세상을 떠났다. 혈혈단신이 된 그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때로는 논의를 돕고 때로는 건설 현장 인부로 일했으며 때로는 폐지를 주워 팔았다. 그의 삶은 단순했지만 항상 그가 모시는 사람들의 명령과 호통으로 가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한 가지를 배웠다. 침묵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 부산으로 상경했을 때 그는 미영을 만났다. 그녀는 예뻤고 말솜씨가 좋았으며 사람을 매료시키는 법을 알았다. 평생 애정에 굶주렸던 서준은 기댈 곳을 찾았다고 느꼈다. 그들은 소박하게 결혼했고 대출금으로 작은 빈대떡 가게를 열었다. 처음에 서준은 이 결혼이 자신이 진정한 가족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환상은 금세 사라졌다. 미영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종종 짙은 향수와 섞인 술 냄새를 풍기며 밤늦게 귀가했다. 말투는 거칠었고 사소한 일에도 서준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한 번은 서준이 예비 가스레인 켜는 것을 잊었을 때 미영은 경멸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당신은 남자야, 짐이야, 이런 사소한 것도 제대로 못해? 서준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날카로운 말들에 무뎌진 듯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빠르게 사라지는 슬픔의 빛이 스쳤다. 이웃에서 떡볶이를 파는 김 사장님은 가끔 서준이 바닥에 떨어진 팔을 주우며 감정을 억누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미영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만두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미영의 혀는 칼보다 날카로웠다. 괜히 끼어드는 것은 적을 만드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집도 나을 것이 없었다. 미영은 종종 자신의 방을 잠그고 서준을 주방 근처 돗자리에서 자게 내버려 두었다. 때로는 대놓고는 아니지만 이웃들이 수군거릴 정도로 낯선 남자를 데려오기도 했다. 서준은 알고 있었지만 침묵을 선택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항하는 법을 한 번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매일 아침 가게를 열기 전 그는 창가 낡은 의자에 잠시 앉아 있었다. 부산의 거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채소 장수와 오토바이 소리가 뒤섞였다. 서준은 텅 빈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그는 종종 물었다. 내 인생은 전부 이렇게 흘러갈까? 침묵하고 기다리고 봉사하며. 하지만 그 질문은 항상 묻어두었다. 떠오를 답이 현실보다 더 무서울까 봐 두려웠다. 팬데믹이 잠잠해지면서 그들의 빈대떡 가게는 날이 갈수록 붐볐다. 밖에서 보면 사람들은 이 부부가 협력하여 일하는 것처럼 보였다. 미영은 손님을 응대하고 서준은 철판 뒤에서 바빴다. 의례적인 미소 뒤에서 서준이 영혼 없이 움직이는 낡은 기계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가끔 빈대떡을 사러 오는 젊은 경찰인 강민호 형사가 농담을 건넸다. 사장님, 여기 계속 오다간 중독되겠어요. 비법 양념이 뭐예요? 서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 대답이 없었다. 시선은 재빨리 철판 위에 빈대떡으로 향했다. 서준의 삶은 끝이 없는 긴 터널을 걷는 것 같았다. 그러던 11월의 어느 늦은 오후, 비가 그치고 무릉덩이가 여전히 가로등 불빛을 반사할 때 미영이 갑자기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오늘 저녁에 터미널 가서 내 사촌 유진이 좀 데려와. 며칠 여기서 지낼 거야. 서준은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간단한 결정이 자신의 모든 삶을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최유진의 등장은 단순한 친척 방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남은 삶의 조각들을 깨끗이 쓸어버릴 폭풍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은 여전히 붐볐다. 비가 막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네온 불빛이 켜져 바닥에 흩어진 무릉덩이에 반사되었다. 서준은 낡은 우산을 손에 들고 승객들 무리 속에 서 있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데 익숙한 남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골에서 오는 사촌을 데려오라는 미영의 명령에 따를 뿐이었다. 시외버스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들어와 멈췄다. 뒷문에서 한 젊은 여자가 내려섰다. 긴 여행으로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수했으며 구겨진 긴 치마에 소박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지쳐 보였지만 서준을 보자 작게 미소 지었다. 서준 오빠 맞으시죠? 전 유진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마치 대도시가 아직 낯선 듯 망설였다. 서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별말 없이 그는 그녀의 작은 가방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침묵 속에서 그들의 집이기도 한 빈대떡 가게로 향했다. 유진이 도착한 후로 집안 분위기가 변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걸음걸이는 차분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며 말할 때는 항상 고개를 숙였다. 그 모든 것이 항상 거칠고 날카로웠던 미영과는 매우 달랐다. 첫날 밤 서준이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유진이 조용히 들어와 아궁이 근처에서 말린 마른 슬리퍼 한 켤레를 가져왔다. 오빠, 슬리퍼 갈아 신으세요.
신고 계신 거 다 젖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서준은 약간 놀라 돌아보았다. 평생 동안 그런 사소한 것을 신경 써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슬리퍼를 받았다. 고마워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 단순한 순간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서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떨렸다. 자신도 여전히 관심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저 착한 소녀가 아니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다른 면이 있었다. 며칠 머문 후 그녀는 집 청소를 돕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마당을 쓸고 행주를 정리하고 시키지 않아도 설거지를 했다. 미영은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슬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가게가 붐빌 때 미영이 퉁명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네가 손님이야. 한여야? 남의 집에서 부지런한 척 좀 하지 마.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반박도 저항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순간 차갑고 번뜩였다가 번개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우연히 그것을 본 서준은 말문이 막혔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예전에 가게에서 일하다 지금은 시장에서 복권을 파는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잠시 들렀다. 그녀는 유진을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서준에게 속삭였다. 저 아이 눈빛이 순진한 시골의 눈빛이 아니야. 조심해, 서준 씨. 서준은 혼란스러워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의 불안감을 더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한 여자 손님이 빈대떡이 탔다며 서준이 부주의하다고 소리치며 화를 낸 적이 있었다. 미영도 합세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서준을 망신시켰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 여자는 시장 공중화장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발견되었다. 선반 위에서 갑자기 쏟아진 페인트통 때문에 옷이 검은 페인트로 범벅이 돼 있었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인파 속에 서 있던 서준은 멀리서 유진의 모습을 얼핏 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페인트통을 향해 있었고 입술은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준은 숨이 멎었다. 그것은 순진한 미소가 아니었다. 비밀로 가득 찬 미소였다. 그날 밤 이후로 서준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항상 사소한 배려를 보여주었다. 폭우가 쏟아질 때 마른 수건을 준비해주거나 찢어진 작업복을 꿰매주거나 혹은 그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병나요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미영에게서는 결코 받아본 적 없는 소박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는 희미한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그 모든 태도가 순수한 진심이 아니라 어떤 게임의 일부인 것처럼. 오랫동안 집을 지배하는 데 익숙했던 미영은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종종 사람들 앞에서 유진을 비꼬았다. 여기가 내 집인 줄 알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하지만 유진은 결코 거친 말로 되받아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작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마치 미영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모욕을 기록해두는 것처럼. 한편 서준은 점점 더 빠져들었다. 그의 마음은 두 측면 사이에서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한쪽에는 항상 그를 억압하는 미영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설명하기 힘든 기운을 풍기면서도 부드러움을 주는 유진이 있었다. 어느 날 밤 부산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잠시 정전이 되었다. 서준은 서둘러 양초를 가져왔다. 그가 심지에 불을 붙이자 희미한 불빛이 작은 공간을 비췄다. 유진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그림자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서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오빠, 인생이 너무 어둡다면 다른 빛을 찾고 싶지 않으세요? 서준은 숨이 멎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했다. 마치 유진이 단지 미영의 사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을 가져온 사람인 것 같았다. 서준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날 밤 유진의 미소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작은 집문 뒤에서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날이 갈수록 서준의 빈대떡 가게는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듯했다. 손님들은 계속 찾아왔고 계란과 파 향기가 부산의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서준에게 매일 밤은 점점 더 다르게 느껴졌다. 유진이 집에 온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더욱 교묘하게 연기했다. 결코 노골적으로 유혹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몸짓은 서준의 마음을 서서히 올가매는 가느다란 실과 같았다. 때로는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러 방문을 반쯤 열어두어 그녀의 몸 실루엣을 얼핏 보여주기도 했다. 때로는 서준의 눈과 마주치면 작게 웃어
그 남자가 황급히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미영이 술에 취해 돌아와 깊이 잠들었을 때 서준은 주방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머리는 테이블 위에 늘어져 있었고 빈대떡 반죽은 그릇에 아직 남아 있었다. 소리 없이 유진이 다가와 얇은 담요를 가져왔다. 그녀는 부드럽게 서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오빠, 계속 밤새우지 마세요. 병나요. 그녀가 속삭였다. 서준은 움찔하며 눈을 떴고 이제 자신의 몸을 덮고 있는 담요를 보았다. 평생 동안 그가 피곤한지 아닌지 신경 써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의 마음이 떨렸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버렸다. 그 후 며칠 동안 유진은 더욱 대담하게 애매한 말들을 던졌다. 서준이 팔을 썰고 있을 때 유진이 말했다. 오빠 손이 참 거치네요. 너무 혼자서 일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있었으면 오빠가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서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한편 미영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을 넘어 유진을 걸고 넘어질 구실을 찾곤 했다. 어느 날 오후 바닥이 분명히 닦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방 바닥이 더럽다고 지적했다. 이거 누가 한 짓이야? 일부러 손님 오면 나 망신 주려고 그런 거지? 그녀가 유진에게 소리쳤다. 유진은 그저 작게 미소 지으며 반박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번뜩이는 것을 보며 서준은 소름이 돋았다. 마치 미영의 모든 모욕이 언젠가 되갚기 위해 차곡차곡 저장되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준과 유진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노골적인 것은 없었지만 그 친밀감은 실제했다. 그들은 미영이 잠들었을 때 주방에서 자주 대화를 나눴다. 때로는 유진이 접시를 집다가 일부러 서준의 손을 스치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은 사소했지만 평생 애정을 느껴보지 못한 서준에게는 매우 크게 다가왔다. 어느 날 밤 유진이 작은 노트를 가져왔다. 그녀는 빈 페이지를 펴고 웨딩드레스의 간단한 스케치를 그렸다. 나중에 결혼하면 웨딩드레스 입고 사진 찍고 싶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시골 남자 말고요. 오빠처럼 소박하지만 참을성 있는 사람이랑요. 서준은 깜짝 놀랐다. 평생 동안 자신이 선택받을 만하다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미영조차 항상 그를 짐이라고 불렀다. 유진의 말은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에 내리꽂히는 번개와 같았다. 그때부터 그의 생각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유진이 단지 미영의 사촌이고 손님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유진은 그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빛을 가져다 주었다.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지고 정전이 되었다. 유진이 주방에 촛불을 켰다. 희미한 불빛이 창가 의자에 앉은 유진의 얼굴을 비췄다. 희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걸려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빠, 가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계속 침묵하기엔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 문장은 마치 단순한 생각인 양 조용히 흘러나왔다. 하지만 서준에게 그것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생각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그리고 비에 젖은 부산의 축축한 땅처럼 그 씨앗은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다. 서준에게 그동안 고통으로만 가득했던 세상에 이제 희미한 빛이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 빛이 자신의 모든 삶을 불태워버릴 준비가 된 작은 불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미영은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의 눈치를 읽는 데 익숙했고 자신이 지배하고 있다고 느끼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유진이 집에 머문 이후로 무언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준은 달라 보였다. 더 자주 침묵했지만 그것은 체념의 침묵이 아니라 비밀을 품은 침묵이었다. 유진 역시 시골 처녀치고는 너무 차분하고 너무 상냥했다. 그날 밤 가게를 닫은 후 미영은 술에 취해 돌아왔다. 값싼 향수와 섞인 술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가방을 테이블에 던졌다. 걸음은 비틀거렸지만 행주를 정리하고 있던 유진을 쳐다보는 눈빛은 날카로웠다. 너구나 이 집안 문제의 근원. 미영이 씩씩거렸다. 독사 같은 년, 순진한 척은 내 남편이 아내가 누군지 있게 만든 게 바로 너잖아. 유진은 조용히 서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흘러내린 머리카락 뒤로 그녀의 입술은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철판을 닦고 있던 서준이 멈췄다. 몸이 굳어졌다. 그는 오늘 밤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미영이 다가가 유진의 어깨를 밀쳤다. 네가 날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 꿈도 꾸지 마.
이 집도 내 거고 박서준도 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밤의 정적을 뚫고 높아졌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고 차가웠다. 거의 감정이 없었다. 언니, 예전부터 사람 무시하는 거 참 좋아하셨죠?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미영은 순간 그 눈빛을 보고 놀라 말을 잃었다. 그녀가 반격하려 했지만 그 전에 유진은 이미 주방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보통 빈대떡 고기를 자를 때 쓰는 칼을 집어들었다. 서준은 얼어붙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숨이 막혔다. 유진아, 그 칼 내려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유진은 오히려 천천히 다가왔다. 눈은 미영에게서 떼지 않았다. 언니가 우리 둘을 계속 모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오늘 밤 모든 게 끝이야. 칼날이 등잔 불빛에 번뜩였다. 순식간에 유진이 달려들었다. 미영은 비명을 지르며 막으려 했지만 첫 번째 칼날이 이미 그녀의 등을 찔렀다. 그녀는 비틀거렸다. 비명은 좁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서준은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움직이고 싶었지만 몸이 바닥에 못 박힌 것 같았다. 시야가 흐려졌다. 귀에는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뒤섞인 신음소리만 들렸다. 두 번째, 칼이 꽂히자 미영은 쓰러졌다. 숨이 가빠졌고 손으로 테이블을 잡으며 일어나려 애썼다. 서준은 반쯤 다가갔다가 멈췄다. 미영의 얼굴에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듯한 증오의 시선이 있었다. 유진은 그녀 위에 서 있었다. 숨이 가빴지만 얼굴은 차분했다. 오빠, 나를 미친 사람처럼 보지 마. 난 그저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그녀는 그리고 주방 구석에 보관되어 있던 작은 전기톱을 집어들었다. 기계가 켜지자 굉음이 울리며 방 안을 무서운 진동으로 가득 채웠다. 미영은 약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곧 쇠붙이의 굉음에 묻혔다. 서준은 귀를 막았다. 몸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이 주방 구석에 갇힌 무력한 그림자 같다고 느꼈다. 세상이 좁아지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으며 머리가 빙빙 돌았다. 기계 소리가 멈추자 오직 섬뜩한 정적만이 남았다. 미영의 몸은 움직이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바닥은 쉽게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가득했다. 유진이 돌아보았다. 얼굴은 땀으로 젖었지만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 오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일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우린 계속해야 해. 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세상에. 유진이 다가왔다. 손은 여전히 얼룩으로 범벅이 된 채 서준의 얼굴을 감쌌다. 우리를 위해 한 거야. 내가 아니었다면 오빠는 진작에 그 여자 손에 죽었을지도 몰라. 서준은 뿌리치고 싶었지만 손에 힘이 없었다.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으로 나왔다. 난 함정에 빠졌어. 유진은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함정에 빠진 게 아니야, 오빠. 선택된 거지. 이제 오빠도 이 일의 일부야. 그러지 않으면 오빠만 비난받게 될 거야. 그 위협은 칼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서준은 그날 밤 자신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저 고개만 숙일 줄 알았던 남자에서 이제 그는 거대한 죄의 목격자이자 공범이 되었다. 그리고 찌르는 듯한 피 냄새로 가득한 답답한 주방에서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 사건이 있은 밤 서준은 주방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은 혼란스러웠다. 유진이 어떻게 자신을 방으로 끌고 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밖의 빗소리와 코끝에 계속 맴도는 비릿한 냄새만이 어렴풋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무거운 머리로 잠에서 깼다. 시야가 어른거렸고 고개를 돌리자 유진이 차분한 얼굴로 주방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 앞에는 다진 고기와 양념 그리고 서준의 속을 갑자기 뒤틀리게 만드는 무언가가 섞인 커다란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는 방구석에 속을 개원했다. 몸이 심하게 떨렸다. 난 못해. 유진이 다가와 커다란 숟가락을 쥐고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끝장이야. 경찰은 내가 했다는 걸 믿지 않을 거야. 모두 오빠가 범인이라고 할 거라고. 서준은 거부하며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유진은 그의 손등을 눌러 억지로 숟가락을 쥐게 했다. 섞어요, 지금. 서준은 흐느꼈다.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마침내 숟가락이 움직였다. 쇠그릇과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모든 움직임이 그의 양심을 찔렀다. 유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요. 이제 오빠는 정말로 나와 함께야. 서준 오빠. 몇 시간 후 가게는 다시 문을 열었다.
밖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빈대떡 굽는 냄새가 길가로 퍼져나갔다. 손님들은 평소처럼 줄을 섰고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서준은 철판 앞에 섰다. 손은 자동적으로 움직였다. 반죽을 붙이고 계란을 붓고 파를 뿌렸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손님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억지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빈대떡 한 장 한 장이 자신의 손에 달라붙는 죄라고 느꼈다. 첫 번째 빈대떡이 익었을 때 유진이 그의 뒤에 섰다. 오빠가 손님에게 줘요. 그래야 모든 게 분명해지지. 오빠는 그냥 구경꾼이 아니야. 오빠도 이 일의 일부라고. 서준은 침을 삼켰다. 뜨거운 빈대떡이 담긴 접시를 들 때 손이 떨렸다. 그의 앞에는 어린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나 지금 먹고 싶어. 아이가 명랑하게 말했다. 가슴이 답답한 채 서준은 그 빈대떡을 건넸다. 미소는 억지였지만 입술은 굳어 있었다. 귓가에는 빈대떡을 베어 무는 아이의 소리가 마치 망치로 그의 마음을 내리치는 것처럼 들렸다. 멀지 않은 곳에서 떡볶이를 파는 김 사장님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서준 씨, 빈대떡이 점점 더 맛있어지네. 레시피가 더 좋아졌나 봐? 서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굳은 미소는 얇았다. 그 칭찬은 더 깊이 파고드는 칼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가게를 닫은 후 서준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은 답답했다. 유진이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아 속삭였다. 봐요, 모든 게 괜찮잖아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린 안전해요. 서준이 돌아보았다. 눈은 젖어 있었다. 내가 뭐가 된 거지, 유진아? 난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유진이 부드럽게 그의 뺨을 만졌지만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오빠는 자유로워요. 더 이상 오빠를 얕보는 사람도 없고요. 우린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서준은 소리치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바닥에 묶인 것 같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원한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빈대떡 가게는 더욱 붐볐다. 손님들은 그 맛을 칭찬하며 더 고소하고 더 맛있어졌다고 끊임없이 말했다. 하지만 서준에게 모든 칭찬은 저주였다. 그는 그 순간부터 그의 가게에서 나가는 모든 빈대떡이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않을 죄의 말없는 증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어두운 밤으로부터 몇 주가 흘렀다. 밖에서 보면 빈대떡 가게는 더욱 붐비는 듯했다. 손님은 늘었고 고소한 빈대떡 향기는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다. 하지만 서준에게 매일 밤은 지옥이었다. 그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일했지만 마음은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다. 어느 날 아침 단골 손님이 나타났다. 시장을 자주 순찰하는 지구대 소속 강민호 형사였다. 그는 상인들과 농담하기를 좋아하는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서준은 그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보통 민호가 올 때는 아무렇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철판에 반죽을 부을 때 서준의 손이 떨렸다. 민호는 그것을 알아채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미영 씨는 어디 갔어요? 오랫동안 안 보이네요. 서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주방에서 막 나온 유진이 재빨리 말을 가로챘다. 언니, 고향 내려갔어요, 형사님. 도시 생활이 지겹다고 하더라고요. 민호는 그 대답을 받아들이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고개를 숙인 서준의 창백한 얼굴에 잠시 멈췄다. 그 후 며칠 동안 민호는 몇 번 더 들렀다. 그의 방문은 평범해 보였다. 그저 빈대떡을 사고 잡담을 나눌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더 자주 올수록 서준의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보였다. 그 남자는 항상 불안해 보였다. 날씨가 덥지 않은데도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세 번째 방문 때 민호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조용히 말했다. 서준 씨, 괜찮아요? 보니 점점 야위어 가네요. 빈대떡은 맛있는데 당신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보여요. 서준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형사님. 그냥 일이 피곤해서 그래요. 주방 뒤에서 유진이 끼어들었다. 서준 오빠가 원래 이래요, 형사님. 말수가 적고 쉽게 피곤해하거든요. 그녀의 미소는 상냥했지만 민호의 눈에 얼핏 비친 그녀의 시선은 순진한 시골 처녀 같지 않았다. 날카롭고 계산적이었다. 그때부터 민호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의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주시하고 있었다. 집에서 서준은 더욱 압박감을 느꼈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부드러운 사촌이 아니라 지배자였다. 판매 대금을 관리하는 것도 그녀였고 서준이 언제 잠자리에 들지 결정하는 것도 그녀였다.
심지어 시장에서 어떤 재료를 살지 결정하는 것도 그녀였다. 서준이 잠시 외출하려고 할 때마다 유진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 밖에는 쓸데없는 참견쟁이가 많아요. 오빠는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밤이면 서준은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는 종종 가슴이 답답해 잠에서 깨곤 했다. 한 번은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조심스럽게 걸어가 보니 유진이 테이블에 앉아 등잔 불빛 아래 번쩍이는 큰 칼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그녀의 손가락이 칼날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미소는 희미했다. 유진아, 뭐해?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이 돌아보았다. 희미한 미소는 여전히 걸려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칼은 우리 같아요, 오빠. 다른 사람에게 밟히지 않으려면 항상 날카로워야 해요. 소름이 돋았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으로 돌아갔고 자신의 삶이 점점 더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민호가 가게에 다시 올 때마다 그 시선, 본능으로 가득 찬 경찰의 시선이 서준을 더욱 숨막히게 했다. 그는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준의 빈대떡 가게에 몇 번 들른 후로 민호는 더 이상 자신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서준의 미소는 항상 억지였고 눈은 피했다. 반면 유진은 모든 질문에 너무 빨리 대답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몇 주 동안 순찰 틈틈이 민호는 계속 관찰했다. 그는 사소한 것들을 기록했다. 점점 야위어가는 서준, 반죽을 뒤집을 때 자주 떨리는 손, 그리고 마치 감시하듯 항상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유진. 어느 날 오후 민호는 빈대떡 가게와 붙어있는 떡볶이 가게 주인인 김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낮은 목소리로 그는 물었다. 사장님, 미영 씨 어디 갔는지 아세요? 꽤 오랫동안 안 보이네요. 김 사장님은 떡볶이를 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저도 이상해요, 강 형사님. 보통 미영 씨가 고향 가려면 인사는 하고 가는데 이번엔 갑자기 사라졌어요. 유진이라는 애가 온 뒤로 가게 분위기도 달라졌고요. 걔 눈빛이 이상해요. 보통 시골에 같지가 않아요. 그 정보는 민호의 확신을 더 굳혔다. 그는 그 가족과 가까웠던 다른 정보원이 필요했다. 며칠 후 그는 지금은 길가에서 복권을 파는 전직 도우미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 늙은 여인은 유진의 이름이 언급되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아이 말이죠. 아주머니는 속삭였다. 난 걔가 싫었어요. 예전에 걔가 주방에 서서 설거지하는 미영 씨를 그냥 쳐다보는 걸 자주 봤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가운지 등골이 오싹했다니까요.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쫓겨났어요. 이유는 분명치 않았고요. 아주머니 생각에 유진이가 정말 사촌일까요? 민호가 물었다. 아주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그렇다고는 하던데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영 씨가 시골 사촌 얘기하는 걸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았어요. 민호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아직 증거로는 부족했지만 이 조각들이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유진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밤 집에서 민호는 낡은 노트를 폈다. 그는 종이 위에 최유진이라는 이름을 썼다. 그 아래에는 큰 물음표를 그렸다. 그리고 그는 오랜 동료에게 연락해 경찰 기록을 통해 그 여자의 신원을 추적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결과가 즉시 나오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끈기 있게 기다렸다. 한편 가게에서 서준의 삶은 점점 더 숨막혔다. 손님은 정말 많았지만 그가 빈대떡을 건넬 때마다 마음이 바늘에 찔리는 것 같았다. 모든 손님의 웃음소리가 조롱처럼 들렸다. 반면 유진은 점점 더 지배력을 드러냈다. 이제 그녀가 모든 판매 대금을 관리했다. 서준이 작게 항의하자 유진은 그저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오빠,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전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모든 게 내 통제하에 있어요. 오빠는 그냥 일만 하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서준에게는 점점 더 조여오는 부드러운 족쇄와 같았다. 밤에 그는 가슴이 답답해 잠에서 깼다. 주방에서 그는 유진이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준이 보는 것을 알아차리자 유진은 노트를 덮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지출 계산하고 있었어요, 오빠. 내가 다 처리할게요. 오빠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그 문장은 위로가 되어야 했지만 서준에게는 오히려 두려웠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가장이 아니라 자기 집의 죄수라고 느꼈다. 그리고 민호가 가게에 다시 올 때마다 그 시선, 수사관의 본능으로 가득 찬 시선이 그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다. 그는 말하고 싶었지만 유진의 미소 그림자가 항상 그의 눈가에 나타났다. 상냥하면서도 끔찍한 미소.
민호는 자신이 빨리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진실로 향하는 실마리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 경찰청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 지 몇 달 후, 민호는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을 받았다. 밤이 내릴 무렵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민호야, 뭘 좀 찾았어. 최유진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주민등록 기록에 없어. 그런데 네가 묘사한 얼굴이 옛날 사건의 누군가와 아주 흡사해. 그 애 이름은 당시 이수희였어. 민호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무슨 사건인데? 동료는 길게 숨을 들이마신 후 대답했다. 5년 전 전라도에서 있었던 하숙집 일가족 살해 사건이야. 부부와 딸이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지. 시신은 온전치 않았고 유일한 생존자는 이수희라는 이름의 가정부였어. 넋이 나간 채 발견됐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 정신병원에서 몇 달 치료받다가 탈출했어. 그 후로 종적을 감췄고.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게 동일 인물이라고 확신해? 공식적인 검사 없이는 100% 확신할 수 없지. 하지만 서류에 있는 사진이 유진이라는 여자와 거의 똑같아. 통화는 끝났지만 동료의 말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만약 유진이 정말 수희라면 지금 빈대떡 가게 주방에 서 있는 여자는 단순히 미스터리한 사촌이 아니라 피로 얼룩진 과거를 가진 인물이라는 뜻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다시 시장에 갔다. 그는 다른 상인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마치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빈대떡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시선은 곧장 그 안에 두 사람에게 향했다. 서준은 철판 앞에서 바빴다.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은 공허했다. 반면 유진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뒤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강 형사님. 늘 드시던 걸로 드릴까요?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다. 민호는 천천히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모든 세부 사항을 훑었다. 유진의 움직임, 서준을 바라보는 방식, 모든 것이 통제력으로 가득했다. 서준은 약간 굳은 손으로 뜨거운 빈대떡을 건넸다. 미소는 억지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민호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민호는 침착하게 받았지만 바로 먹지 않았다. 그는 평소보다 몇 초 더 길게 서준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 시선은 서준을 발 디딜 곳을 잃게 만드는 것 같았다. 가슴이 답답했고 머릿속이 방향 없이 맴돌았다. 그는 그 경찰이 무언가 냄새를 맡았다는 것을 알았고 점점 더 두려워졌다. 유진이 앞으로 나섰다. 미소는 여전히 걸려 있었다. 자주 들러주셔서 감사해요, 형사님. 형사님 덕분에 가게가 더 붐비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상냥했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의 눈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얼핏 포착했다.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 그는 응답하지 않고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은 후 복잡한 생각에 잠겨 가게를 떠났다. 그날 밤 민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았다. 종이 위에는 두 장의 사진이 있었다. 하나는 이수희라는 라벨이 붙은 낡은 서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진이 손님을 응대할 때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두 얼굴은 거의 똑같았다. 민호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그 여자가 정말 수희라면 그녀는 단순히 어두운 과거를 가진 범죄자가 아니라 상냥한 얼굴 뒤에 숨는데 능숙한 사람일 것이다. 한편 집에서 서준은 점점 더 갇혀 있었다. 그가 유진의 미소를 볼 때마다 그는 미영의 마지막 날들의 미소가 떠올랐다. 차이점은 유진의 미소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올감이라는 것이었다. 서준은 자신이 더 이상 가게 주인이 아니고 가장도 아니며 그저 다른 사람이 끄는 줄에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밖에서는 민호가 점점 더 확신을 굳혀가고 있었다. 그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문제는 더 이상 유진이 위험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녀가 언제 다시 행동할 것인가였다. 그날 밤 부산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아직 남아있는 기름 냄새와 뒤섞여 빈대떡 가게를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다. 서준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몸은 축 늘어졌고 눈은 텅 빈 채 바닥을 응시했다. 오늘의 모든 일은 마음이 아닌 손으로만 한 것 같았다. 민호가 점점 더 자주 들른 이후로 그의 가슴은 항상 무거운 물체에 맞은 것처럼 아팠다. 그 경찰의 시선은 마치 그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유진이 주방에서 조용한 걸음으로 나와 뜨거운 차 한 잔을 가져왔다. 그녀는 서준 앞에 그것을 놓고 마주 앉았다. 미소는 얇았지만 눈에는 이상한 빛이 번뜩였다. 오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 강 형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자주 오고 너무 많이 물어봐. 날 불안하게 만들어. 서준은 침을 삼켰다. 그는 시선을 돌리려 애썼다. 그냥 단골 손님이야. 유진아. 경찰은 원래 순찰을 돌잖아. 당연한 거야.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머리카락이 얼굴 일부를 가렸다. 아니야. 난 그 사람 눈빛을 알아. 그냥 빈대떡 사러 오는 게 아니야.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오빠. 이대로 두면 조만간 무언가 찾아낼 거야. 그 말은 칼처럼 파고들었다. 서준은 머리가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그럼 무슨 뜻이야? 유진은 의자의 등을 기댔다. 눈은 서준의 얼굴에서 떼지 않았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더 파고들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해. 필요하다면 그가 다시 오지 못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지. 서준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눈이 젖기 시작했다. 유진아, 아무 짓도 하지 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것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말은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처럼 갈라졌다. 유진은 그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 겉보기에는 애정 어린 몸짓이었지만 손가락의 압력은 너무 강해서 서준을 묶인 것처럼 느끼게 했다. 오빠는 너무 순진해. 이 세상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살아남느냐의 문제야. 내가 미영 언니한테서 오빠를 구해줬잖아. 이제 날 실망시키지 마. 나한테 맞서지 말라고. 서준은 침묵했다. 마음은 소리쳤지만 혀는 굳어버렸다. 가슴은 돌로 가득 찬 듯 답답했고 시야는 차마운 눈물로 흐려졌다. 그는 가장 어두운 갈림길에 서 있었다. 유진을 따르는 것은 돌아갈 길에서 더욱 멀어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에게 맞서는 것은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모든 비밀을 여는 것을 의미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여전히 가볍게 내리고 있었다. 민호가 다시 가게에 왔다. 얼굴은 평소와 같았다. 안녕하세요, 서준 씨. 늘 먹던 걸로요. 빈대떡 2개. 서준은 철판에 집중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뻣뻣하게 움직였다. 반죽이 거의 쏟아질 뻔했다. 민호는 서두르지 않고 앉아 관찰했다. 빈대떡이 나왔을 때 그는 깊은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점점 더 피곤해 보이네요. 혹시 할 얘기 있으면 내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말에 서준은 움찔했다. 목구멍이 막힌 듯 무언가 튀어나오고 싶었지만 억눌렸다. 그가 거의 입을 열 뻔했을 때 유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강 형사님 참 친절하시네요. 서준 오빠가 원래 밤을 잘 새서 그래요. 그래서 피곤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챙겨주니까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여전히 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시선을 견딜 수 없다는 듯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서준은 혼자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다시 내리며 유리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는 출구 없는 방에 갇힌 사람 같다고 느꼈다. 유진이 뒤에서 나타나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했어.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그녀의 미소는 상냥해 보였다. 하지만 서준에게 그것은 보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올가미가 더욱 팽팽해졌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는 선택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부산에는 다시 폭우가 쏟아졌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에 빈대떡 가게 주방은 더욱 고요하게 느껴졌다. 서준은 철판을 정리했고 유진은 거의 만지지 않던 작은 서랍을 여느라 바빴다. 그 안에서 그녀는 흰 가루가 든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움직임은 차분했다. 마치 그 물건에 익숙한 듯했다. 서준은 깜짝 놀랐다. 그게 뭐야?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유진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았다. 아주 강력한 수면제야.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항상 보관해도 예전에 너무 시끄러운 사람한테 쓴 적이 있는데 조금만 넣었더니 바로 깊이 잠들었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지. 서준은 귀가 윙윙거리는 것을 느꼈다. 방이 갑자기 좁아졌고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다. 유진아, 왜 그걸 여기에 보관하는 거야? 유진이 다가왔다. 손가락이 서준의 어깨를 부드럽게 스쳤다. 오빠도 답을 알잖아. 강 형사님이 너무 자주 와. 만약 언젠가 그가 여기서 갑자기 어지럽거나 잠이 든다면 사람들은 그게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할 거야. 우린 그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만 하면 돼.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숨이 가빴다. 그 말은 그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 삼켜졌다. 다음 날 축축한 공기가 여전히 시장을 감싸고 있었다. 민호가 다시 들러 평소 앉던 의자에 앉았다. 서준 씨, 빈대떡 하나요. 파 많이 넣어서. 서준은 뻣뻣한 손으로 반죽을 준비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주방 서랍 쪽을 힐끗 보았다. 흰 가루가 보관된 곳.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유진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감시하고 있었다. 빈대떡을 건넬 때 민호가 그를 깊이 쳐다보았다. 서준 씨, 점점 더 피곤해 보이네요. 기억해요. 얘기하고 싶으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그 말은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서준은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이 잠겨 있었다. 그는 겨우 휴지 한 장을 집어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썼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것을 건네려 할 때 유진이 갑자기 추가 양념 접시를 들고 왔다. 여기요, 형사님. 더 맛있게 드시라고 양념 보너스예요. 미소는 따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서준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민호는 접시를 받았지만 서준이 테이블 아래서 휴지를 황급히 구기는 것을 얼핏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후 떠났다. 그날 밤 유진은 서준과 함께 앉아 따뜻한 차를 저으며 말했다. 내일 밤 강 형사님은 분명히 다시 올 거야. 오빠는 걱정할 필요 없어. 그 사람 음료에 가루 조금만 넣으면 푹 잘 거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고. 서준은 침묵했다. 시선은 텅 빈 채 테이블 위에 잔을 바라보았다. 귀는 여전히 세상이 작아지는 것처럼 윙윙거렸다. 마음속으로 그는 그 계획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유진은 이미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는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유진이 흰 가루 봉지를 보여준 지 며칠 후 빈대떡 가게는 평소처럼 운영되었다. 손님들은 오고 갔고 파 볶는 냄새가 부산의 야시장 공기를 감쌌다. 밖에서 보면 아무도 그 작은 주방 뒤에서 어두운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서준은 매 순간 공포 속에서 살았다. 유진이 주방 서랍을 열 때마다 몸에 힘이 빠지고 손바닥은 차가워졌으며 귀는 자주 윙윙거리고 시야는 어른거렸다. 그는 조만간 유진이 자신의 의도를 실행에 옮기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비가 막 그쳤다. 가게들의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길 위에 반짝이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정확히 8시 민호가 평소처럼 왔다. 재킷은 아직 젖어 있었고 헬멧은 의자에 걸었다. 늘 먹던 걸로요, 서준 씨. 빈대떡 하나 파 많이 넣어서. 그가 친근하게 말했다. 서준은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미소는 굳어 있었다. 그는 얼어붙은 듯한 손으로 반죽을 준비했다. 한편 유진은 이미 주방에 있었다. 그녀의 손은 재빠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했다. 눈초리로 서준은 빠른 움직임을 보았다. 작은 숟가락이 봉지에 담갔다가 잔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터질 듯 세차게 뛰었다. 유진은 가벼운 걸음으로 쟁반에 차를 들고 나왔다. 미소는 따뜻했다. 강 형사님, 드세요.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한 차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았다. 손을 거의 들어올렸을 때 서준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주걱을 떨어뜨렸다. 아차! 그가 긴장하며 외쳤다. 그리고 황급히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다. 다른 손님들이 잠시 쳐다보았다가 다시 대화를 이어갔다. 유진은 서준을 힐끗 보았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에는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서준은 숨을 참으며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민호는 잔을 다시 테이블에 놓았다. 나중에 좀 식으면 마실게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잠시 서준을 쳐다보다가 다시 빈대떡으로 시선을 돌렸다. 떨리는 손으로 서준은 포장지 한 장을 집었다. 그는 재빨리 썼다. 글자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도와. 그는 그 종이를 손바닥에 구겼다. 민호의 테이블로 주문을 가져갈 때 그는 그것을 의자 다리 근처에 떨어뜨렸다. 민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눈이 작은 종이 뭉치를 포착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자기 테이블 아래로 차서 조용히 폈다. 글씨는 불분명했고 도와라는 첫 글자만 보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기에 충분했다. 그는 종이를 닫고 표정 변화 없이 주머니에 넣었다. 유진은 접시를 정리하며 이따금 힐끗거리며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미소는 여전히 붙어 있었지만 손가락은 불안한 리듬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몇 분 후 민호가 일어섰다. 미안해요, 서준 씨. 다시 근무하러 가봐야겠네요. 내일 다시 들를게요. 그는 손대지 않은 빈대떡과 아직 가득 찬 차를 남겨두었다. 유진은 미소가 흔들리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사님. 조심해서 가세요. 민호가 떠나자 유진은 텅 빈 문을 쳐다보았다. 얼굴에는 불만족스러운 기색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눈이 서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오랫동안 쳐다볼 뿐이었다.
얇은 미소는 여전히 있었지만 눈빛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서준은 숨을 참았다. 심장이 혼란스럽게 뛰었다. 그는 유진이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무바닥에 누워있을 때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선택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 따뜻한 차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서준의 빈대떡 가게 분위기는 다르게 느껴졌다. 손님들은 여전히 오고 갔고 웃고 농담하며 축축한 부산의 공기 속에서 따뜻한 빈대떡을 즐겼다. 하지만 그 북적임 뒤에는 각자의 그림자 속에서 계속 게임을 하는 세 사람이 있었다. 압박받는 서준, 의심하는 유진, 그리고 이제 이전보다 더 경계하는 민호. 작은 종이에 쓰인 도화라는 단어를 읽은 후 민호는 더 이상 자신의 방문을 단순한 일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는 상사에게 간단히 보고했지만 아직 전모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행동에 옮기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긴 게임을 하기로 결정했다. 충실한 단골인 척하면서 조용히 함정을 준비했다. 한편 유진은 점점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서준을 쳐다봤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서준은 숨쉬기 힘들었다. 오빠, 요즘 불안해 보여요. 어느 날 밤 차를 저으며 그녀가 말했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서준은 숨이 멎었다. 손바닥이 차가워졌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피곤하다면 왜 눈빛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 같죠? 그 문장은 압박감 가득하게 천천히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서준의 손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농담이에요, 오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서준은 그것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민호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다른 것을 가져왔다. 서류와 재킷 주머니에 숨겨진 녹음기가 든 작은 가방. 그는 평소처럼 앉아 빈대떡을 주문했다. 서준 씨, 파 많이 추가해서요. 제 아내가 파 맛이 나는 걸 좋아해서요. 서준은 작게 움찔했다. 아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다. 민호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민호의 짧은 시선은 그것이 암호라는 신호를 주는 것 같았다. 서준은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에서 유진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둘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아직 포착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가게가 조용해졌을 때 그녀는 다시 주방 서랍을 열었다. 흰 가루 봉지가 아직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필요하다면 다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듯 그것을 꽉 쥐었다. 서준은 구석에 앉아 있었다. 눈은 충혈되었다. 머릿속에는 미영의 목소리가 민호의 말과 뒤섞여 다시 울려 퍼졌다. 그는 두 세력 사이에 끼인 기분이었다.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는 유진과 조용히 탈출의 희망을 주는 민호. 어느 날 밤, 평소보다 한가한 날, 민호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왔다. 비가 막 그쳤다. 젖은 길이 가로등 불빛을 반사했다. 가게는 거의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아직 빈대떡 하나 주문할 수 있을까요? 그가 친근하게 물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여전히 음료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아무 가루도 넣지 않았다. 그저 민호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빈대떡이 거의 다 익었을 때 민호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났지만 충분히 명확하게 말했다. 서준 씨,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조만간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죠. 문제는 당신이 희생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일어서는 사람이 될 것인지예요. 그 말에 서준은 거의 주걱을 떨어뜨릴 뻔했다. 가슴이 답답했고 귀가 다시 윙윙거렸다. 유진은 주방에서 그 문장을 들었다.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서준 옆에 섰다. 강 형사님, 무슨 뜻이죠? 꼭 충고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민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둘을 번갈아 보았다. 아, 그냥 평범한 대화예요. 가끔 보면 서준 씨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요. 안쓰러워서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굳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서준을 향한 그녀의 시선은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졌다. 그날 밤 가게가 완전히 조용해진 후 유진이 서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목소리는 낮았다. 오빠, 나 강 형사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꼭 뭔가를 아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 오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서준은 얼어붙었다. 말이 거의 입술에서 나올 뻔했지만 그는 참았다. 그가 말하면 유진은 야수로 변할 수 있었다. 그가 침묵하면 그는 여전히 갇혀 있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외쳤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빨리 선택하지 않으면 유진은 더욱 위험해질 것이고 민호는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몰랐다. 부산의 밤은 빠르게 내렸다. 가로등 불빛이 비가 남긴 물웅덩이 위에서 반짝이며 떨리는 옅은 노란색을 반사했다. 서준의 빈대떡 가게는 평범해 보였다. 뜨거운 철판, 기름 냄새, 그리고 야시장의 시끌벅적한 소리. 하지만 그 마쿠에서는 삶과 죽음의 게임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마지막 대화 이후 민호는 더 대담한 조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올 때마다 주머니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다. 또한 그는 몇몇 동료 경찰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는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단순한 직감만으로는 안 됐다. 유진은 한편으로 자신의 의심을 숨기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녀는 가게가 조용할 때 종종 가만히 서서 서준을 쳐다보았다. 때로는 미소 지었고 때로는 말없이 쳐다볼 뿐이었다. 그 모든 것이 서준을 잠 못 이루게 했다. 악몽 속에서 미영의 얼굴이 계속 나타나 점점 더 무서워지는 유진의 그림자와 뒤섞였다. 평소보다 한가한 어느 날 밤 민호가 일찍 왔다. 그는 평소처럼 빈대떡을 주문하고 덧붙였다. 목이 너무 마르네요, 유진 씨.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줄 수 있을까요?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어조는 의미심장했다. 서준은 즉시 긴장했다. 시선이 민호와 유진 사이를 빠르게 오갔다. 그는 그것이 일종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다. 유진이 이전 계획을 반복하려 할까?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형사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숟가락과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서준은 숨이 점점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가슴이 요동쳤다. 몇 초 후 유진이 차를 들고 나왔다. 잔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자스민 차 향기가 퍼졌다. 그녀는 그것을 민호의 테이블에 놓았다. 드세요, 형사님. 아직 뜨거워요. 민호는 잔을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서준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다. 서준 씨, 소금 좀 갖다 줄래요? 전 빈대떡을 좀 짜게 먹는 걸 좋아해서요. 서준은 뻣뻣해졌다. 손이 떨리며 소금통을 집었다. 테이블 옆을 지날 때 민호가 차잔을 서준 쪽으로 살짝 밀었다. 마치 기회를 주는 것처럼. 서준은 잔 안의 액체가 평소보다 더 진한 것을 보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유진이 다시 그 짓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그는 민호가 마시게 내버려 두고 모든 것을 끝낼 수도 있었다. 혹은 모든 비밀을 여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행동할 수 있었다. 서준의 손이 떨렸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적셨다. 그는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유진을 보았다. 입가에는 얇은 미소가, 눈에는 기대와 위협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태연한 척하는 민호를 보았다. 갑자기 서준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소금통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가게의 모든 사람이 돌아보았다. 죄송합니다. 그가 크게 외쳤다. 그리고 재빨리 테이블에서 차잔을 낚아챘다. 필사적인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는 차를 바닥에 쏟았다. 황금빛 갈색 액체가 흐르며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를 풍겼다. 몇몇 손님들이 놀랐다. 유진은 얼어붙었다. 얼굴은 굳었고 미소는 사라졌으며 눈은 많은 사람 앞에서 방금 배신당한 것처럼 분노로 번뜩였다. 오빠, 뭐 하는 거야?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씩씩거렸다. 서준은 헐떡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이상 못해, 유진아. 이제 그만. 가게 분위기는 조용해졌다. 민호가 즉시 일어나 손님들을 진정시켰다. 진정하세요, 여러분. 그냥 차를 쏟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눈은 유진을 날카롭게 주시했다. 유진은 다시 미소 지었다. 이제는 차갑게 보이는 미소. 그녀는 서준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오빠가 오해했나 보네. 괜찮아.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다른 것을 말했다. 위협. 그날 밤 가게를 닫은 후 서준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몸은 축 늘어졌다. 유진은 그의 앞에 섰다. 얼굴은 차분했지만 목소리는 찌르는 듯했다. 오빠는 선택을 했어. 좋아. 하지만 기억해. 만약 오빠가 날 다시 배신할 용기가 있다면 난 주저하지 않을 거야.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결심이 생겼다. 그는 편을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오늘 밤 처음으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남아 유진 앞에 섰다. 밖에서 민호는 멀리서 그림자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부산의 새벽이 창백한 빛으로 밝아왔다.
밤새 내린 비의 흔적과 아침, 공기는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부엌 연기와 뒤섞인 흙냄새를 품고 있었다. 시장 한 구석에 서준의 빈대떡 가게는 조용히 서 있었다. 철판 지글거리는 소리도 손님들의 웃음소리도 없었다. 오직 무언가 터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억압적인 정적만이 감돌았다. 전날 밤은 전환점이 되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독이 든 차를 쏟아버릴 용기를 냈다. 모든 것을 바꾼 작은 결정이었다. 유진은 차분한 얼굴이지만 위협 가득한 눈으로 집에 돌아왔다. 서준 자신은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몸은 축 늘어졌지만 마음은 떨렸다. 그는 이제 탈출구가 단 하나, 모든 것을 밝히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아침 가게를 열기 전 민호가 몇몇 동료 경찰과 함께 왔다. 그들은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복을 입고 있었다. 서준은 충혈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얼굴을 쓸어내렸다. 유진이 주방에서 나타났다. 미소는 얇았다. 와, 오늘 아침은 꽤 붐비네요. 앉으세요. 민호는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유진 씨, 우린 그냥 모든 게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 가게에서 이상한 일이 있다는 신고가 있었어요. 유진은 작게 웃었다. 목소리는 상냥했다. 신고요? 형사님. 이렇게 작은 가게에서요? 분명 그냥 헛소문일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한 경찰이 주방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그들은 흰 가루가 든 작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유진은 여전히 침착하려 했었다. 그냥 평범한 수면제예요.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예비로 보관해 두는 거예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 수면제는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유진 씨. 우린 충분한 증거를 모았어요. 그는 서준에게 고개를 돌렸다. 서준 씨, 이제 때가 됐어요. 서준이 일어섰다. 몸이 떨렸다. 시선이 유진과 마주쳤다. 유진의 얼굴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은 타오르고 있었다. 서준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난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내 아내 미영이. 그녀는 떠난 적이 없어요. 그녀는 유진이 손에 죽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물이 떨어졌다. 그리고 나도 그걸 내버려둬서 죄가 있어요. 방은 즉시 조용해졌다. 유진은 미소를 멈췄다.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서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찰이 즉시 그녀를 막았다. 닥쳐, 오빠! 유진이 소리쳤다. 눈은 야생적으로 변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넌 아직도 모든 사람에게 밟히는 루저였을 거야. 널 용감하게 만든 건 나야. 널 미영이한테서 구한 건 나라고.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너는 나를 두려움으로 묶었어. 난 더 이상 못해. 민호가 신호를 보내자 다른 경찰이 즉시 유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 여자는 저항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웃었다. 너희들이 이긴 것 같아? 난 절대 지지 않아. 서준이 같은 약한 사람이 있는 한 난 항상 살아있어. 그녀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차가운 미소를 남기고 끌려갔다. 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민호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옳은 일을 했어, 서준 씨. 쉽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야. 몇 주 후 그 사건은 부산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유진은 재판을 받고 미영 살해 및 기타 범죄 미수 혐의로 유죄가 입증되었다. 그녀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준 자신은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진실을 은폐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 그의 증언 덕분에 형량은 가벼워졌다. 교도소 안에서 서준은 동료 수감자들을 위해 소박한 빈대떡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계란, 양파, 그리고 약간의 파만 사용했다. 요리를 마칠 때마다 그는 오랫동안 앉아 그 결과물을 바라보았다. 마치 잃어버린 삶의 조각들을 다시 세어보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마야라는 이름의 조종적인 여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너무 오랫동안 참다가 마침내 어두운 고리에 갇혀버린 한 남자에 대한 쓰라린 교훈을 남겼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내심이나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상처받았을 때 침묵을 선택할까요? 기억하세요. 침묵이 항상 금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바로 범죄가 자라날 공간을 제공합니다. 서준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폭력에, 조종에, 아무리 작은 불의에라도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세요. 오늘의 작은 용기가 내일 우리의 삶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준 같은 사람을 알거나 주변에서 유진 같은 인물을 본 적이 있다면
그들을 혼자 걷게 두지 마세요. 이야기하고 신고하고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이 탈출구를 찾도록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시고 삶의 교훈으로 가득 찬 다른 실화들을 놓치지 마세요.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서준과 유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삶이 종종 우리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너무 오래 침묵하는 것은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내란 부당한 대우에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용기를 가질 때입니다. 서준은 고통과 조정에 너무 오랫동안 눈을 감았고 마침내 어두운 고리에 갇혔습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유진이 그의 삶을 지배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악은 항상 악한 사람이 강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맞서 싸우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또는 당국과 이야기하세요. 약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란 우리가 좌절해서 일어서려 노력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삶을 사랑하며 누구도 당신의 존엄성을 빼앗게 두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이야기에서 배우도록 합시다.